안녕하세요.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두 번째 신서비스 개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급진적 혁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인데, 이거 아직까지 이제 대중화되거나 이것을 통한 어떠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구현되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신서비스 개발에서 우리 일상에서 보는 신서비스의 개발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나오려면 아이디어나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천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그죠? 이게. 이거 우리 신제품 개발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신제품 개발할 때 어때요? 이용자가, 이거 너무 불편해. 고객의 컴플레인이 뭐가 되죠? 고객의, 이거 불편해. 이거 나빠요. 이렇게 나오는 고객의 불편사항, 컴플레인이 신제품의 아이디어가 된다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식당 이거 되게 좋은데 어떻게 되냐? 이 식당에서 이런 메뉴 있었으면 정말 좋아요. 고객이 제안하는 거야. 그죠? 고객이 제안하는 거야. 고객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이용자 그룹이 고객이 공급자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메뉴를 추가한다는 뭐 간단한 예예요. 메뉴. 우리 스테이크인데 해산물 요리가 요즘에 저기 웰빙으로 많이 나오니까 해산물 요리가 스테이크 중심의 요리에다가 곁들일 수 있는 해산물의 이러한 메뉴가 결합되면 정말로 더 선택의 폭도 넓고 웰빙 식사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고객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스토랑에 메뉴를 추가한다든지. 여기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면은 서비스, 신서비스 개발의 서비스 원천. 서비스 원천이 뭐가 되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신상품. 신상품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원천이 뭐야? 고객이 제안하는 거 아이디어 제안이, 그죠? 고객이. 컴플레인에서 비롯된 고객의 아이디어.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저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걸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에도. 서비스 혁신에서의 신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의 원천, 제일 첫 번째 고객이 제안 제도. 고객이 제안하고 고객이 컴플레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신서비스, 신상품, 서비스 신상품에 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고객이 제안해가지고 레스토랑의 메뉴가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장 직원이 고객 욕구 파악하는 거. 이거 어때요?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현장의 접점 직원이죠. 고객과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의 접점 직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고객의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즉 고객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경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어떻게 돼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요즘에 봤더니 고객 요구에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이게 현장 직원의 고객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의견 청취를 통해가지고 신상품, 신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방법이죠. 바로 뭐예요?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거. 그죠? 마켓에서 홈플러스에서 이용자들이 막 이제 이렇게 장바구니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캐시어 앞에서 이제 계산대 앞에서 삥삥삥삥 해가지고 이제 계산 다 합니다. 그죠? 쫙 해가지고 나가면 장바구니 안에 같이 사는 이러한 상품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매한,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품 연관성 분석 같은 거라고 해요. 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용량 애기 기저귀를 구매하는 장바구니를 잘 봤더니 대용량 애기 기저귀를 구매할 때 그 장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맥주가 들어가 있다. 맥주가 이게. 그래서 도대체 애기 기저귀하고 장바구니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해가지고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유추.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CRM 하는 거죠. CRM 이게. 그래서 고객의 장바구니 분석이라든지 고객의 다양한 행태
비헤비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상품에 대한 특성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트의 상품의 연관성이 높은 끼리 상품끼리 근접하게 이렇게 위치 배열을 상품 배열을 시키는 거야. 애기 기저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애기 기저귀 대용량 애기 기저귀 막 200개, 300개씩 큰 걸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애기들이니까 당연히 누가 사겠어요? 젊은 뭐 30대들이 많이 사겠죠. 그죠? 30대. 30대 이제 그러니까 대용량을 사니까 뭐 길동이 애기 기저귀를 사갖고 올 때 대용량의 것들을 부인이 살 수도 있지만 주로 그런 걸 할 때 집에서 아기를 보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러서 길동이 대용량 200개들이 300개들이 그 대용량 아기 기저귀 사갖고 오세요.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퇴근길에 힘들어도 어떻게 마트 가죠. 이게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이제 막 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쫙 잡는데 지금 내가 나한테 애기 기저귀도 되게 중요하고 모두 저기 와이프가 뭐 요구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는 어때? 지금 나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씻고 그냥 소파에 탁 앉아서 그냥 하루 그냥 맥주 한 캔 그냥 들이켰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맥주를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어. 그래서 애기 기저귀 근처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상품 진열 같은 거. 이게 바로 고객의 장바구니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고객의 비헤비어 행태, 특성, 데모그래픽 정보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구매 행태에 대한 특성을 데이터베이스 분석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신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왔던 게 여러분 뭐예요? 편의점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조각 과일 같은 것들. 이게 수박은 비싸기도 비싼데 그거 가져가 봐야 거의 절반 정도는 잘 못 먹어. 물려가지고 혼자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상품의 신선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는 거야. 맛도 없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크니까 이게 한 번에 뭐 반 통씩 먹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기껏 해봐야 수박 한 쪽 먹을 텐데 한두 쪽 먹을 텐데. 그러니 어마어마한 큰 이 비싼 수박의 큰 거를 대량으로 살 필요가 먹고는 싶은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버리기 너무 아깝고 저거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 조각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 반 조각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4분의 1 조각. 4분의 1 조각. 이게 4분의 1 조각 형태로 팔고 포도 같은 것들도 어떻게 돼요? 큰 짝에 들어가 있는 거 몇 송이씩 있는 거 그거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송이. 한 송이씩 낱개로 포장되어져 있는 거. 내지는 어떻게 돼요? 컵과일.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소분돼 가지고 나오는 이게 사실은 가격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게 소분돼 가지고 나오는. 근데 어떻게 되냐? 많이가 필요 없다는 거지. 기꺼이 좀 더 돈을 내도 나한테 지금 필요한 양만큼만 딱 구매하겠다는 이게 그런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런칭하는 거죠. 이게 상품 회사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바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탐색하고 인구 통계학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인 가구가 많이 변화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인이 어떠한 뭐 저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이라든지 노령복지에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지 어떤 주거 관련되어져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진화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상품에서 만드는 그런 다양한 것들과 서비스 상품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게 그런 측면의 특성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서비스 개발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코로나19 기간에 새롭게 나타난 기술 같은 것들, 코로나 때 우리 어때요? 대면 진료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진짜 위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비대면 진료 허용하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가 나오는 것은 이제 로봇이 이제 진단해가지고 치료과 치료법까지 제공하는 그런 이제 로봇 AI가 이제 나오는 저기 치료법을 제공한다든지 진단한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것들의 특성이 이미 시도가 됐어요. 그죠? 코로나 이전부터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이게 돼가지고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가천길대학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IBM의 이 AI 로봇 왓슨이 진단한 것과 진짜 명이라고 해지는 이 이 의사가 이렇게 진단한 것을 서로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 이
AI 로봇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논문 데이터 쫙 분석해가지고 의료 논문에 대한 이 정보를 통해서 이런 환자들은 이런 치료법도 괜찮아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선택지를 딱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로봇이 이렇게까지 이제 진단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진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웹에다가 신문 기사 2개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사실은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의 로봇 AI의 인공지능 진료는 실패했다가 결론이에요. 예.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윤리적인 문제. 만약에 로봇이 진단해가지고 환자한테 좋지 않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거의 책임은 로봇이 질 거야? 그것을 중개한 의사가 질 거야? 누가 이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질 거야? 이것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딜레마. 이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예측하고 처방 분석 기술이라든지 진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나와서 지금 도입되고 운용되는 데도 있다. 근데 전적으로 그렇게 로봇에만 의지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 신문 기사는 제가 웹에다 한번 링크 한번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챗봇. 이거 온라인에서 대화해 주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의 시초가 뭔지 알아요? 챗봇? 로봇이 이게 챗봇 하는 거? FAQ예요. FAQ. FAQ가 뭐예요? 어. Answer and question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frequency. 자주 하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 이게. FAQ가 바로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챗봇이 이제 이걸 대체한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회원 포인트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회원 포인트 제도를 어떻게 문의하면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쫙 로봇이 스스로 이제 쫙 AI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어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기술 같은 게 많이 일어나서 온라인 대화에서 로봇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이제 지금 대화하는데 로봇이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채팅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봤더니 사람인 줄 알았더니 로봇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게. 그다음에 뭐 드론을 활용하는 다양한 뭐 드론 오지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응급의약품을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드론에 관련된 다양한 이러한 기술이 지금 이 정보기술 코로나 신기술보다 더 진일보한 게 여러분 어때요? 드론을 이용한 이 군사 무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물적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 이게 상당 부분은. 그다음에 뭐 작업 로봇 같은 것들. 이 작업 로봇이 의료 샘플 수송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 로봇이 있지만 최근에 작업 로봇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잖아요. 서빙 로봇, 그죠? 콜에서 일하는 직원 2명, 3명 분의 일을 로봇이 혼자 다 한다. 이게. 그다음에 그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닭 튀기는데 그거 일정한 이 온도를 맞춰가지고 적절한 시간대에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뽑아내고 하는데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뜨거운 그 기름 솥에서 기름 튀고 막 그걸 적정하게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끄집어내고 기름 털어주고 뭐 다시 또 한번 초벌 프라이 한 다음에 또 다시 튀기고 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로봇이 하는데 그냥 뭐 100명, 100인분, 150인분을 로봇 혼자서 다 한대요. 이게. 그래서 와, 그 정도면 이거 인간의 작업을 대신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로봇 바리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자본 로봇들이 이제는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원격 의료 같은 것들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원격 의료 같은 것들 오지에서 수술 받으러 비행기 타고 막 서울로 오고 막 큰 병원으로 오고 하는데 이제 어때요? 원격 진료가 되니까 로봇 팔로 그 명의가 그 로봇 원격 조종이 가능한 섬의 마을에서 원격으로 이제 수술하는 거야. 로봇 팔로 해가.
아주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집도해가지고 로봇으로 이제 진료하는 그런 수술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원치 않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우리 다양한 정보 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이, 이 촉발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IT 서비스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기업들이 비즈니스에서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확인하는 기간이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IoT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스마트홈.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사람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터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음성을 인식하는 거죠. 아리야, 아리야, 보일러 꺼, 아리야, 가스불 잠궈,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의 허브에다 묶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인터페이스가 음성이에요, 음성. 음성을 통해서 모든 기기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 홈 네트워킹, 음성 기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런 기술이 이제 신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의 저기, 상품 소개하는 그 이사가 얘기했던 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전자제품.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게 삼성이 지향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이 생산의 이 제작의 궁극적 목적이다. 인공지능이죠. 나보다 나를 더, 나의 사용성, 유저빌리티에 대한 이 유용성과 사용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제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트워크 온레디 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가전제품을 통해서 유저한테 더욱더 프렌들리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것. 진일보하는 그러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전자제품. 이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제 우리의 점차 어떻게 돼요? 지금 별의별 회사들이 인공지능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어, 뭐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이제 급성장했던 그러한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아티클은 저기 아티클이 아니라 그 신문 기사 같은 것들 몇 개 나온 거는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의료 기술의 아까 얘기했던 윤리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질 거냐, 로봇이지, AI 로봇이 질 거냐, 이런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그거 이미 과거부터 직면해 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 MIT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이 유수의 대학에서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 윤리적 측면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는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그 안에 핸들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동차에 개입하지 못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내가 딴 것만 하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줘요. 예. 핸들이 없어. 인간이 개입하지 못해. 완전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도로 위에서. 이렇게 바퀴 달린 차가 이동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주행하는 도로에 무단횡단하듯이 확 뛰어드는 거야. 이랬을 때 이 자동차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진하면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근데 만약에 이걸 회피하잖아요.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하고의 충돌을 회피해서 핸들을 꺾어가지고 가드레일에 굉장히 오는 속도에 그냥 가드레일에 그냥 충돌을 해가지고 이 무단횡단한 사람은 살렸지만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랬을 때 그 사망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어, 제작사가 그 자동차 제작사냐? 내가 타고 있는 내 자동차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의 권리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과실과 손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 짓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이런 딜레마가 또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가는데 갑자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어린 아이가 횡단보도에 딱 뛰어들어 쓰는 거예요. 뛰어드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는데 핸들을 쫙 꺾게 되면 이제 의사결정이 선택적인 1안은 그대로 추돌한다가 1안이고 그다음에 2안은 어떻게 돼요? 회피해가지고 이 도로 쪽으로 확 차가 꺾어서 이제 도로 쪽으로 이제 꺾어서 이제 도로로 인도로 이제 확 꺾어서 들어오는 거죠. 이때 노인 이 차가 딱 봤을 때 차의 레이더 이 카메라에는 노인 두 명이 여기서 이제 보행하고 있었던 거야. 만약에 내가 꺾어서 갔을 때 이 노인을 추돌해 가지고 사망 사고 내지는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생명은 소중하고 이 나이 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냐.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 인간이 코딩을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거를 회피하고 어떻게 작동하게 할 거냐.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이 딜레마가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내용. 이게 아까 로봇이 진단해가지고 진료했으며 치료법을 제공했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질 거야? 로봇이 질 거야?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다양한 것들이 아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놀로지 리디니스, 즉 기술 준비도 기술에 대한 수용성의 수준이 고객과 그다음에 공급자와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진일보하게 언밸런스해지면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더라. 이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 그래서 신서비스 개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 신서비스 개발. 아까 우리 신서비스 혁신이라든지 신서비스를 개발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원천들이 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수없이 많아요. 고객한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용자 측면의 고객, 그다음에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접점 직원의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 원천들이 신서비스를 만드는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서비스를 만들 때 다양한 정보 원천이 고객, 그다음 접점 직원, 그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분석된 결과, 뭐 고객의 뭐 장바구니 분석, 행태 분석, 뭐 CRM,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정보 원천이 신서비스의 이 하나의 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시드 일종의 씨앗 같은 거죠.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새로운 서비스와 목적과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즉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아이디어를 다 상품 신서비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스크리닝 즉 걸러야 되겠죠. 걸러. 그래서 신서비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서비스의 목적이라든지 전략에 부합하는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이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가 스크리닝 돼가지고 선별되겠죠. 그 선별된 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컨셉추얼한 것들 만들어내고 목적이 무엇이고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고객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개념 개발하고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분석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러한 특성 같은 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제 구축이 되면 이제 바로 뭐냐면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딜리버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서비스 디자인에 뭐 여기 서비스 디자인 안에는요. 마크, 로고, 이용하는 방법, 절차, 전달 시스템의 설계, 무슨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세스를 어떻게 뭐 디자인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것과 맞춰서 어떻게 돼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도 해야 돼. 마케팅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프로모션 할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는 이러한 신서비스, 뭐 신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훈련시킬 거고 이런 거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형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목적성을 딱 명확하게 서비스 디자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풀런치 완벽하게 서비스에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딱 런치 그렇게 해도 이용자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서비스는 시장 내에서의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당수의 이러한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험실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그걸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 출시 후에 이용자의 평가라든지 고객의 다양한 어떠한 이러한 니즈나 고객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서 서비스를 리뉴얼한다든지 변화시킨다든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단계에서부터 개발, 분석, 디자인, 서비스 출시에 이런 과정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람, 그 다음에 적절한 기술 수준,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 이것들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공급자도 되고 고객도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참여되니까. 예. 그래서 공급자, 고객, 뭐 다 포함. 이게 그 다음에 기술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쓸 거야. 기술에 대한 특성. 그것들을 담아내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거고, 이게 큰 그릇이죠.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서비스 상품이 뭐야?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기술, 시스템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 상품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발, 분석, 디자인, 서비스 출시 단계의 이러한 사이클을 거쳐서 이제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 뭐 동력 이런 게 나오는 기술주도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봅시다. 기술적 진보가 종종 여러분 뭐 만든다 그랬죠? 기술적 진보가 테크놀로지 푸시라는 것이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량형 혁신이든 테크놀로지 푸시에 의한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든 그것이 때로는 서비스 혁신의 뭐가 된다? 이게 하나의 원천이 된다. 이게 근간이 된다. 예, 그래서 기술적 진보는 종종 때때로 서비스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본 거죠. 그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상당수의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 책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없다면 우리 온라인 서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꿈도 못 꾸는 거죠. 이게 음, 인터넷을 기반으로 24시간 열려 있는 서점,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적 진보가 서비스 혁신의 근간이 되더라. 서비스 혁신에 대한 원동력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진보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밑에 편데 동력 에너지가 이제 발달하고 제트 엔진의 성능이 좋아지고 핵융합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원료로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운항 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운항 거리가 연료통이 커지는 거야. 효율적인 엔진이 개발되고 연료통이 커지고 그래서 운항 거리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제선 여객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장거리 여행이. 대륙 간 이동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루 안에 이뤄지는 거예요. 초음속 여객기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초음속 여객기로 고속으로 가서 그냥 1인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대륙을 넘어가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대西洋 넘어서 어떻게 되냐? 이, 이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고. 1인 생활권으로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핵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감축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특히 요즘에 뭐 ESG 관련해 가지고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뭐 탄소 발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탄소 발생의 상당수의 주 원인이 항공기, 그죠? 항공기. 그래서 항공기에서 지속 가능한 연료, 이 저탄소 고급유죠, 고급유. 그걸 쓰게 하는 거를 강제목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전 세계 22번째로 지속 가능 오일을 활용하게 하는 음, 어, 그 가입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물리적 디자인에서 뭐 호텔 중앙홀을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클래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호텔 로비에 딱 들어가자마자 호텔의 특징을 평가한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호텔을 평가할 때 뭐로 보냐? 외형적 특성을 본대요. 그래서 그 호텔을 딱 선택할 때 외형적 건물의 규모가 어떠하냐? 자, 이거. 그 다음에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호텔 로비의 특성이 정말로 아주 강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호텔에. 그래서 여기에 호텔 중앙 홀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있고 웅장하게 만드는 거.
이거 이용자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이게. 그래서 아 여기 되게 좋은 호텔이구나. 고급 호텔이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 물리적 디자인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뭐 쭉 봅시다. 경영 방식 같은 것들. 뭐 지트 시스템을 쓴다든지 육시그마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어. 하나의 진일 보완 서비스 상품. 이거 기업 서비스잖아. 그죠? 이게. 뭐 정보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아, 뭐 위성 TV라든지 위성 TV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요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할 때 서비스의 디자인 요소 같은 것들. 그래서 구조적인 요소 같은 것들은 구조적인 특징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조. 스트럭처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 상품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만들어야 돼요? 딜리버리 시스템. 어떻게 전달할 거야? 어떻게 구조적인 요소니까 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유형적인 특성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전달할래? 전달 시스템의 설계. 그 다음에 설비. 야, 설비를 어떻게 레이아웃 시키고 어떻게 배치하고 설비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입지 선정 문제. 이거.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캐파, 공급 능력. 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신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를 이제 디자인, 설계할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요소라는 거죠. 이게 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것들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입지 선정하고 공급 능력 계획 같은 이런 것들. 반대로 이제 관리적 요소 보겠습니다. 관리적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좋은 호텔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고객한테 정확하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설비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고 아주 고객 지향적으로 잘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입지도 어때요? 고급 호텔은 좋은 입지죠. 외곽에 산속에 막 그냥 굽이굽이 막 이렇게 있으면 쉽지 않죠. 접근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입지에, 좋은 입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러한 안정적인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 관리가 제대로 돼요. 정보. 어. 이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츠칼튼 호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뉴욕에서 리츠칼튼 호텔을 묵었는데 리츠칼튼 호텔에서 나 비염이 있어. 나 비염이 있기 때문에 각 휴지 좀 많이 줘 있었으면 좋겠어. 비염이 있어가지고 카펫이 깔린 방이면 되도록 좀 안 좋은데 왜 먼지가 나니까 나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 봄이나 이때는 꽃가루하고 뭐하고 있어 비염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휴지 많이 갖다 주고 카펫을 좀 최소화되어져 있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복도 바닥이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요청사항이죠. 그러나 목 디스크 있어. 그래서 비계가 굉장히 좀 낮았으면 좋겠어. 높은 거는 목 디스크 때문에 내가 안 좋으니까 낮고 쿠션이 약간 있는 그런 형태의 베개. 그 다음에 내가 피부 트러블이 있으니까 다이알 비누. 거의 뭐 종합병원이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나는 다이알빈을 써야 돼. 그래야지 피부 트러블 없어. 다이알빈을 꼭 좀 준비해주고, 뭐, 이런 이용자의 니즈를 내가 요구하는 거야. 이제 한번 그게 정보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강남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갔을 때, 내 똑같은 이름으로 딱, 회원 코드로 딱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뉴욕에서 했던 그 정보 그대로가 어떻게 해요? 딱 세팅이 돼. 이게. 즉,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체인이 고객의 정보를 중요한 마케팅 요소와 고객의 맞춤식 서비스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보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품질, 서비스 접점, 이게 공급 능력 및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수요 관리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턱대고 그냥 우리는 호텔에 객실이 500개가 있어. 객실이 500개가 있는데 이 500개를 그냥 예약 들어온 대로 100% 풀가동할 거야, 여러분. 객실의 여유 슬랙이라고 합니다. 슬랙. 이걸 슬랙이라고 해요. 슬랙. 여분이죠, 여분. 이게. 이 슬랙을 남겨두지 않고 100% 객실을 풀가동하면 호텔 입장에서 되게 좋죠. 매출액 올리고 빈방 없고 되게 좋고 그죠? 이렇게. 예. 근데 대부분의 아주 관리가 잘 된 호텔일수록 100% 룸을 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
적절한 수준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슬랙, 여분을 넣어가지고 지금 여유분이죠, 여유분. 여유분의 이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보통 몇 퍼센트 만약에 500개 객실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텔 관리 잘하는 기업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1년 내내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대한 이 피크에 대한 격차가 줄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수요가 발생했으면 베스트,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객실 운영도 1년 내내 객실에 운영되는 이 운영 수준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려고 해요. 몇 퍼센트 유지할까요? 특급 호텔이나 관리 잘 되는 호텔은 보통 80%에서 85%의 객실 운영률을 유지합니다. 이게. 나머지 10%나 5%는 긴박한 현장에서의 관리, 현장에서의 이용자 니즈 수요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들을 남겨주고 상당수는 어떻게 돼요? 예약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어떻게 돼요?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0% 객실을 풀로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비스 품질이 질적으로 하락합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한 적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아니 제가 어느 도시에 뭐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어 정말로 호캉스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좋은 호텔이라 그래서 호캉스를 착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신문 보고 로비에서 그냥 이렇게 착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식도 좀 천천히 먹고 좀 이렇게 좀 쉬려고 이렇게 쭉 갔는데 여름 때 완전히 이건 뭐 도떼기 시장이 돼버린 거야. 그 특급 호텔이 이게. 풀장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막 수영복 입고 막 복도 뛰어다니고 막 복도에서 막 사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들리지. 조식 천천히 먹고 싶어가지고 약간 늦게 내려왔더니 무슨 뭐 개미가 완전 훑고 지나갔듯이 뭐 음식이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나 많이 그냥 저기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야 여기 다시 오면 안 되겠구나 이용자들이. 이용자인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객실의 가동률을 100% 풀가동하게 되면 이용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급 호텔은 일정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서비스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는 공급 인력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접점 직원과 이 운영하는 직원의 수를 일정하게 스케줄링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갑자기 몰리거나 하면 이 고객하고 이 공급 직원에 대한 이 수가 매칭이 안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뭐 룸에 대한 무슨 서비스를 요청을 해도 피드백이 늦게 오고 뭘 요청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굉장히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접점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할 때 구성 요소 중에서 구조적인 요소와 관리적인 요소 이거 잘 좀 유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쪽으로 탈장 전문 수술, 탈장, 탈장이 만약 뭐냐면 이 남자들이 이제 이게 이 아랫배 장이 이제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이 서해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딱 뻗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고통이 그냥 계속 그냥 아랫배가 아프듯이 계속해서 배가 아픈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뭐 죽을 정도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복통이 이제 계속해서 와가지고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숄다이스 병원에 대한 예를 한번 우리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 이 숄다이스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딴 병원이 아니라 전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문 병원을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클리닉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탈장 전문 병원이에요. 탈장만 해, 탈장. 탈장. 장이 이제 정해져 있는 위치를 벗어나서 밑에 있는 하복부에 이제 이 서해부를 압력하거나 이랬을 때 복통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이제 탈장 수술 같은 걸 이제 전문으로 해주는 그러한 이제 병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탈장 수술은 뭐 갑자기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 거의 드물대, 이게.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와?
응급실에서 뭐 실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예약한 날짜에 그것에 대한 거를 하려고 예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숄다이스 병원 탈장 전문 병원이 인제 서비스의 인제 개념에서 인제 구조적인 측면을 특징을 보여요. 구조적인 측면이니까 인제 봅시다. 뭐냐면 인제 전달 시스템 설계예요. 이게. 그래서 고객한테 탈장 전문 병원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인제 제공할 거야. 인제 이게 인제 전달 시스템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공급자가 가 가지고 뭐 입원해서 응급실로 뭐 119 구급차에다 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약제에 의해서 항상 고객이 참여해야 돼. 당일날 그냥 병원 방문해 가지고 "나 수술해 주세요."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진료 보거나 이러한 수술 스케줄링 이것들은 항상 예약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약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게 아까 내가 말했듯이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사망했던 어떠한 저기 복합적인 질병으로 확장돼 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질병은 뭐 그렇게 그런 병으로 가는 것이 극히 드문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어떠한 탈장이나 이런 것들에 인제 예 질병이 있으면 그거를 인제 수술하기 위해서 고객이 참여해 가지고 인제 예약을 잡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날짜에 우리가 모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걸어서 병원으로 와야 돼. 자기가 스스로 병원에 와 가지고 뭐 탈장 수술 준비가 다 돼 있나 진료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인제 써 가지고 인제 우리 맹장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어때요? 막 위내시경 할 때. 음. 여기 이 사람 문진표에다가 자기 셀프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10시 이후에 금식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수술 준비가 돼 있어 이거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탈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쫙 체크하고 예약하고 와 가지고 진료 카드 작성하고 그리고 인제 입원하는 거예요. 전달 시스템의 특징은 고객의 참여가 들어간다. 공동 생산자로서 고객이 참여해 가지고 예약하고 네 발로 걸어와서 인제 그 날짜에 맞춰서 인제 입원하고 있다가 진료받고 이렇게. 어. 그다음에 설비 이 숄다이스 병원을 굉장히 고객들한테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인제 인테리어를 만들어 주고 있고 입지는 이거 산골짜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산골짜기에 있거나 외곽에 있거나 굉장히 아주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지역이면 교통 불편해 가지고 오기가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비행기, 고속도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런 데다가 입지를 결정을 이게 공항에서 가깝거나 고속도로에서 가깝거나 이렇게 그래서 주로 대도시 주변에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 대도시 주변에 주요 공항이나 고속도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가 이 숄다이스 병원이 입지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도 이렇게 예약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숄다이스의 이러한 고객의 이 특징을 특정한 로컬이라든지 특정 지역 중심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범세계적인 이러한 다양한 고객들을 인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인제 확장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능력 계획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 이건 원래 사실은 뭐 긴급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예약을 하고 옵니다, 예약을. 그래서 예약 가능한 날짜에다 맞춰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스케줄링에 의해서 수술 날짜가 딱 결정되니까 어때요? 수술 날짜가 결정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수술 날짜가 결정되니깐 베드 수술실을 가동하는 운영 운영 특성도 스케줄링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이 오늘 이 수술실에서 10 건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스텝의 인원까지도 스케줄링 업무 이게 스케줄링이 되는 거야. 이게 요일별로 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인제 공급 능력을 그 예약자의 이 수요에 맞춰 가지고 수술 건수에 맞춰서 인제 스텝들이 준비가 됩니다 이게. 심지어 여러분들 이거 서비스 이거 수술 서해부 수술 탈장 수술 받고 환자가 베드에 누워 있는 상태로 입원실로 이동하고 뭐 간호사가 부축해 가지고 가고 막 이런 거 있다 없다? 숄다이스 병은 없다. 수술대에서요.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의사 수술하는 의사 그다음에 뭐 옆에서 보조 스태프들 간호사들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자가 딱 들어오면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옵니다. 자기 발로 걸어와서 그 안에서 다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술 준비해서
수술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나서 회복될 때까지 회복실로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치 고정형 수술실에 사람이 로테이션 돼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스케줄대로.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어때요? 합리적인 의료 진료비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서해부 이 탈장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24년이야, 뭐 2024년 연말이나 뭐 이렇게 특정한 날짜에 전체 환자들에 대한 뭐 1년간의 무슨 뭐 저기 정보 교류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뭐라 그래? 이거 뭐 환자의 날 뭐 이런 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연례 행사 같은 거. 환자들 전체 그 해에 진료하고 수술 받았던 무슨 뭐 환자의 날 이런 행사 같은 거 연례 행사를 합니다. 환자들. 그래서 연례 행사들이 모이면 이 솔다이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과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러한 이 커뮤니티 행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진료받고 자기 진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얘기해 주잖아. 그게 바로 숄다이스 병원의 구전 효과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공들여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회복되는 이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노력했고 해서, 탈장이 이게 잘 났어요. 회복됐어요. 저는 이거 완치됐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이거 뭐 치료기에 대한 이렇게 저기, 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잘 치료를 받은 그 치료 일지나 이런 자기의 경험을 이제 구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숄다이스 병원의 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 숄다이스 병원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환자들하고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환자들하고 의사들하고 식사 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딱 분리돼 있잖아요. 환자들이 이용하는 식당, 그다음에 의사 스태프들이 이용하는 식당 분리돼 있잖아요. 여긴 그렇지 않아요. 한 식당에서 환자하고 의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눈 마주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환자 같이 이용하는 식사 이게 그 안에서 친밀도가 되게 높지요. 이게 직원하고 환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스태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상 예약제 그래서 효, 효율적인 이 공급 능력, 스케줄링, 이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도 예약을 통해 가지고 그 날짜에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전문 병원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전문 병원이니까 특화되어져 있는 거죠. 특정한 진료에 대해서. 특히 서해부의 이 탈장 전문 수술이니까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그래서, 어, 진료받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 탈장 전문 치료를 받은 다음에 퇴원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게 직원들이 거기 스태프들이 어떠셨어요? 요즘은 어때요? 식사량 조절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어떤 과격한 운동하면 좀 안 됩니다. 당분간은 뭐죠?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나 같은 것들을 진료가 끝난 뒤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이제 지금 이 숄다이스 병원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신서비스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 숄다이스 병원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간단하게. 그죠? 되게 간단. 이거 사실은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서비스 개발. 그래서 우리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것들 보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 블루프린트네. 이게 이게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 이게 블루프린트가 왜 블루프린트냐? 이게 1900년대, 이게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이게 그 당시에 인쇄 재지 기술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종이 이렇게 겹져가지고 이렇게 도면 같은 거 이렇게 인쇄하거나 그러면 프리끼리한 도면 이렇게 먹지처럼 이렇게 뒤에 새겨 나오고 하는 풀끼리한 종이 같은 거 있죠. 그 종이 이게 거기다가 전체 건물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걸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블루프린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블루프린트. 건물 짓거나 그러면 이제 조감도 설계도 이런 거 쫙 그 안에다 한 장에다 그리는 거 설계도를 다. 바꿔 얘기하면 그 한 장으로 건물의 전체를 다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블루프린트. 바꿔 얘기하면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는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게 그래서 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이 프로세스의 흐름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면 구조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가운데 선을 하나 쫙 그읍니다.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호작용선, 상호작용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시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지 않는 영역, 비가시 영역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식당 한번 해볼까요? 식당? 식당 한번 해보면 식당에서 가시 영역은 뭐예요? 가시 영역이 뭡니까? 고객들이 움직이는 식당 내에서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계산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나가서 나가는 그 전 과정에 이 움직이는 동선, 보이는 영역. 이게 가시 영역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고객이 출입구에서 딸랑해서 방음 소리가 되면서 문을 열고 고객이 입장하는 거예요. 입장해서 테이블을 안내를 받고 앉아가지고 메뉴 고르고 뭐하고 메뉴에서 추천 메뉴가 뭐예요? 뭐가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 고른 다음에 이제 그 메뉴가 이제 식사가 나오면 식사를 하고 뭐 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후식을 먹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쭉 해서 계산하고 나가서 이제 주장 먹고 이제 끝. 이게 이제 전 과정을 가시형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 가시형이 나타나는 건 바로 뭐냐? 고객의 움직임 동선을 나타내 준다. 그러면 비가시 영역은 바로 뭐냐? 비가시. 비가시 영역은 공급자 영역이에요. 공급자 영역. 그래서 비가시 영역은 공급자 영역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가시 영역에서 고객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입장합니다. 입장에서 홀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좌석 테이블을 안내받습니다. 안내받은 다음에 그쪽으로 테이블로 가서 이제 앉고 그 다음에 추천 메뉴를 해가지고 메뉴를 선택하고 메뉴가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불하고 주차장을 나가서 뭐 퇴장 이렇게 요 과정이 가시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가시 영역에 있는 상당수의 이러한 이 공급자, 고객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비가시 영역의 공급자 활동하고 연결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고객이 들어와서 홀 매니저가 좌석 테이블을 안내하고 좌석에 착석을 하게 한 다음에 메뉴를 선택하게 되고 그 메뉴가 들어오면 그 메뉴를 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주방에다가 이제 주방에다 오더를 넣는 거죠. 뭐 스테이크 그다음에 무슨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 파스타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주문 들어오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주문해 가지고 조리한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나가는 형. 그래서 이 상호작용선은 가시 영역과 비가시 영역에서 고객과 공급자의 상호작용선을 나타내는 그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이 상호작용선은 또 어떻게 되냐? 가시 영역 안에서의 1차 이 상호작용선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가시 영역 안에 또 상호작용선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왜? 어, 외부 공급자하고의 상호작용선. 외부 공급자. 식자재 공급해주는 식자재 아저씨들하고의 이 주방 직원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선이 고객선에서도 고객과의 상호작용선, 공급자하고, 그 다음에 비가시 영역에서 공급자에서 외부 공급자하고의 상호작용선.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물적 증거 같은 거.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고객이 딸랑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카페에 내가 들어가는 거 식당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식당 문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딸랑 소리가 나면 어때요? 딴 데 보고 있거나 딴 데 일을 하고 있던 모든 직원들이 문 쪽에 고개를 쳐다보면서 반갑게 웰컴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게 반갑게, 고객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맞이하는 거죠. 이게. 근데 물적 증거가 뭐 있어요? 방울 소리가 딸랑 났을 때 직원들이 쳐다보면서 중요한 멘트를 이제 해주는 거죠. 고객님 반갑습니다. 뭐 어딥니다. 네. 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환영합니다.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일종의 물적 증거 같은 것들이에요.
방울 소리가 이렇게 들어서 사람을 인지하게 되고 이게 그래서 이런 물적 증거는 또 굉장히 프로세스마다 다양한 물적 증거 같은 것들이 많겠죠. 그죠? 이게 그다음에 고객 활동. 이게 고객이 서비스를 선택해서 하는 일련의 동선 활동이 다 고객 활동. 그다음에 상호작용선, 뭐 현장 종업원, 가로 열고 접점 종업원이 접점 종업. 현장에서 고객과 면대면으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현장 종업원. 이게. 그다음에 가시선, 그다음에 저기 비가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 영역, 비가시 영역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호작용선이 앞쪽에 고객과 접점 직원하고의 상호작용선도 있지만 내부 상호작용선은 내부 안에 계층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이 공급자하고의 상호작용선 같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을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이유는요, 바로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찾아낼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라는 것은 뭘까요? 서비스의 고객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의 실패 가능한 지역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이제. 그럼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쫙 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이게 야구장에서 이제 야구 게임에 대한 이, 이 프로세스를 이제 야구표 예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루프린트예요. 이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을 했네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티켓을 주문하고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 서비스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뭐 웹사이트 즉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뭐 경기 관람하기 위한 일종의 표를 예매해가지고 그 야구 게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정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시선 쭉 이렇게 요게 사실은 이제 쭉 이렇게 나왔던 여기 상호작용선입니다. 일종의 상호작용선. 요쪽은 어떻게 돼요? 가시 영역, 여기는 비가시 영역.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장 정보원이 있고 요 상호작용선. 요게 아까 현장 직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선이에요. 이게 여기 또 있죠. 상호작용선. 여기 내부 상호작용선. 여기는 또 다른 이 공급자하고의 상호작용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운데 선을 쭉 연결해서 여기는 가시, 비가시. 이게 그 다음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상호작용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접점, 이제 전방에서 나오는 이제 상호작용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서비스 청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서비스 프로세스 생기는 이용자 영역. 즉 이용자 영역이라는 얘기는 가시 영역이에요. 가시 영역이 어디죠? 여기가 가시 영역. 가시 영역에서 생기는 서비스 실패. 프로세스의 문제점이죠. 이 서비스의 실패 가능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 실패 가능점. 즉 고객의 불만이 서비스 프로세스에서의 실패 가능점이란 서비스 밸류 포인트. 서비스의 실패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객의 불만이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불만이 야기되는 부분은 즉 바꿔 얘기하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고객이 밥 먹는데 화가 났어. 왜 화나지 그 사람? 멀쩡하게 가만히 밥 먹다가 화가 나?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성격적으로. 우리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화가 나는 경우야. 왜 화가 날까요? 밥 먹는데 왜 화나?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이물질이 나와, 종업원이 택택거리고 불친절해. 음식을 응? 테이블 위에다 음식을 넣는데 얌전히 넣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딱 막 던지듯이 그냥 소리 내가지고 막 이렇게 불친절하게 말 짧게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는 이 밸류 포인트예요. 상호작용선에서.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시 영역에서 생기는 이용자 불만은 왜 생길까? 가시 영역에서 이용자가 움직이는 서비스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움직이는 가시 영역에서 서비스의 실패는 왜 생길까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밥 먹다가 화나요? 그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학생, 그런 사람은, 고객은, 정상적인 사람은 가만히 그냥 정상적인데 화가 나지 않지.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나는 것은 결과야, 고객이. 그러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거. 어떤 원인이야? 바꿔 얘기하면 공급자의 인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고객과 공급자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고객의 기대를,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당수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뭐가 생긴다? 불만이 생기더라. 이게. 바꿔 얘기하면 가시 영역에서 고객한테 생기는 서비스의 실패는 뭐에 생긴다? 공급자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 생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급자의 활동을 통제하면, 공급자의 활동을 수정하면 가시 영역에서 이용자의 불만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프로세스의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래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그려놓으면, 아, 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 상호작용 과정 중에 서비스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 실패의 원인은 공급자의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활동에 의해서 가시 영역에서의 서비스 실패가 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하나를 시켰어. 이게. 그래서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왔던 게 파스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나 음식 나눠 먹으려고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시켰는데 왜 파스타가 두 개가 나온 거야?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거 주방에 오더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화나지, 그지? 화나지. 바꿔 얘기하면 나는 잘못된 주방에서의 음식에 대한 오더의 잘못된 오더로 인해서 내가 주문한 게 안 나오고, 이게 점심시간 몇 분 안 남았는데 스테이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끝나는데 뭐 언제 또 기다렸다 먹어요. 됐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먹고 그냥 저기 정리할게요. 화나는 거죠, 이게. 즉 바꿔 얘기하면 가시 영역의 불만은 비가시 영역의 공급자 활동의 상호작용 결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그 비가시 영역의 어떤 활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거기의 활동을 통제하면 가시 영역에서의 이용자 불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서비스의 통합적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만들어 봐야 돼. 서비스 블루프린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비스의 이러한 블루프린트는 물적 증거, 고객 활동은 고객의 동선이에요. 그죠? 움직이는 프로세스상인 특징.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1차 상호작용선, 맨 위에 있는 사정자는 가시 영역에, 식당에 들어가면 가시 영역에 홀 매니저 있죠. 홀 매니저하고 고객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이 딱 들어왔는데 홀 매니저가, 접점 종업원이죠. 현장의 종업원이죠. 홀 매니저가 딱 왔는데, 원하신 데 아무 데나 앉으세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죠? 고객이 딱 들어오면, 고객님, 원하시는 자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데, 원하시는 데 아무 데나 앉으세요. 딱 이렇게 해버리면, 시작부터 어떻게 돼?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그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고객과의 이 1차 상호작용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돼? 무조건 고객이 들어오면 테이블 안내할 때부터 고객이 화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고객한테 정중하게, 고객님 반갑습니다. 원하는 좌석이 있나요? 창가 쪽 좌석은 지금 저 끝에 있는 저 좌석만 비어 있고 나머지 좌석은 다 예약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난 이쪽 좌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쪽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홀 매니저가 아예 들어오는 고객에 맞춰서 몇 번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모시기 위한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활동을 언어나 멘트 이런 것들을 수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유용점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세스를 통합적 시각을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이용자 불만이나 서비스의 실패 포인트, 실패 가능점이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그다음에 효율적인 프로세스,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고 어떤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블루프린트는 유용한 도구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블루프린트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구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이제 포지셔닝, 즉 바꿔 얘기하면 전략적 포지셔닝,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서비스의 유형적 특성이 어때? 이 유형적 특성에 따라서 딜리버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져. 유형적 특성이 뭔데? 휴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여기에 전략적 포지셔닝. 병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병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고, 그 다음에 고객과 상호작용, 고객과의 수준이 낮고, 여기는 높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딱 자르면 여기 두 가지는 뭐라 그랬죠? 이거 대량 생산 방법의 서비스, 그죠? 서비스 팩토리, 매스 서비스. 만약에 우리 서비스가 이쪽에 해당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운영 목적이 뭐야? 수익성 극대화, 그 다음에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서비스의 유형적 특성이 어떤 거야? 그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대로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네. 어떻게 할 거야? 기계나 설비를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럼 노동력 중심이야?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병원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즉, 병원 서비스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일로 가냐에 따라서 1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략적 포지셔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 복잡성의 정도와 다양성의 정도. 여러분 어때요? 복잡하다라는 말은 이게 이게 저기 서비스 프로세스의 서비스 구조 단계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져 있는 형태. 이게. 그래서 복잡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다? 복잡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밑에 있는 다양성으로 얘기하면 다양성의 정도가 복잡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다양성의 정도도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이게 복잡성의 정도가 낮아질수록 다양성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이게. 그래서 서비스를 고객화하기 위해서 제공자에게 부여된 재량권 또는 자율성의 크기를 다양성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슈메나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다시 하면 일로 갈수록 다양성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일로 갈수록 다양성의 정도가. 그죠? 여긴 뭐죠? 서비스 팩토리, 그다음에 매스 서비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회전율, 효율성, 생산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전달 과정 중에 중요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죠?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다양성이 많아지면서 고객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서비스 숍과 전문 서비스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요거 말이 어렵지만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복잡성과 다양성, 아까 내가 이 복잡성에 대한 개념 갖고 이제 낮고 높고에 대한 것들로 이제 했는데 낮은 복잡성, 낮은 다양성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현재 프로세스 봅시다. 다시 보세요 이제. 우리는 현재 프로세스야 현재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어. 근데 매출액이 테이블 회전율이 너무 떨어지고 수익성이 너무 안 좋은데 예약제 노쇼도 너무 많고 이런 상태에서 다양하게 창가 쪽 몇 번 좌석에 해주세요. 뭐 저녁 때 뷰가 좋은 좌석에 해주세요. 테라스의 좌석을 해주세요. 이런 다양한 고객의 특성, 즉 높은 복잡성과 다양성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할 거냐? 우리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우리 지금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일반 그냥 오는 순서대로 예약하지 말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예약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예약 고객들 중에 안 원하는 좌석 어디를 원하냐? 창가 쪽이냐? 테라스 쪽이냐? 테라스 쪽에서 어느 쪽? 뭐 뷰, 저녁 때 뷰가 어디 좋은 저기 좌석 테이블
뭐 이런 형태로 특화되어져 있는 자석을 판매하자, 우리. 이게. 어. 그럼 어디로 갑니까? 높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다양성 쪽으로. 높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서 특정 자석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녁 때 석양이 뷰가 굉장히, 저녁 식사할 때 석양 뷰가 굉장히 좋은 자석 A하고 B 쫙. 이쪽 자석은 어떻게 돼? 가격이 좀 비싸. 이게. 그 다음에 오픈 테라스. 밖에 테라스 나가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뷰를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좌석도 또 테이블이 또 가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고객의 니즈 특성에 따라서 테이블에 대한 이 차별화된 가격을 갖고 이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예약해가지고 그냥 오는 순서대로 예약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방법에서 특화되어져 있는 예약제로 아예 복잡성과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야 예약제로 했더니 회전율과 수익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예약제 포기하자. 이게.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원하는 자리에 앉도록 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예약제 포기하고 낮은 복잡성, 낮은 다양성 이렇게 해서 그냥 획일화된 서비스야. 그냥 쫙.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현재 프로세스가 예약제에서 일부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내가 이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든지 어, 특화되어져 있는 이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할 건지 이 전략적 포지셔닝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현재 예약제로 하고 있다. 근데 예약을 받지 않고 있고 여기는 특정 좌석을 하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자리 안내 메뉴 판 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좌석 안내 없음 칠판에다 메뉴 표시해주고 그냥 골라 네가 메뉴가 너무 다양하면 또 못 고르니까 어떻게 돼요? 묶음 판매 배치 방식으로 세트 메뉴를 묶어버리는 거죠. 음식을 고를 때 어느 음식을 딱 고르면 묶여서 그냥 묶음 판매로 가격을 저렴하게 대용량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묶음 판매하는 거. 좌석 안내 없어. 그냥 들어오면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그다음에 메뉴는 어떻게 돼? 그냥 딱 칠판에 적어 있거나 테이블 위에 아예 코팅돼 가지고 들어와 있거나 이게 그런 형태로 이게 물과 빵을 기본적으로 서버를 제공했는데 물 식기 이런 것들은 셀프 서비스 물은 셀프 우리 시장에서 많이 봤죠. 이게 음식 조리한 건 내가 줘. 그렇지만 물 갖고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은 네가 알아서 챙겨서 먹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복잡성이 높아지면 구운 빵하고 전체로 해가지고 뭐 에피타이저 이런 것들로 그냥 구색을 맞춰가지고 이게 어, 저기 코스 요리처럼 이렇게 쫙 어, 일종의 다양한 이런 식사 코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여기 나오는 대로 쭉 해서 보면 전체 어떻게 돼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서 전달하는 프로세스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앞에 시작할 때 신서비스의 개발은 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신서비스, 신상품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가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이 포지셔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들, 낮은 다양성, 표준화된 서비스, 높은 다양성, 고객화된 서비스. 머릿속에 절대로 잊지 말자. 전략적 포지셔닝에서 디자인 분류할 때 어떻게 되냐.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특성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고객과의 수준에 의해서 구분되더라. 이게.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대상은 굉장히 이게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재화, 상품이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사람, 뭐 정보 처리, 이런 형태로 프로세스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프로세스의 구성 요인이 뭐야? 여기서 정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걸 요거 메모합시다, 여러분들.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 자, 보자. 구성 요소. 이게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인적 요소. 사람입니다. 공급자, 고객. 이게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 이용하는 뭐가 있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설비 있습니다. 설비 같은 거. 기자재. 아, 이용자가 됐든 공급자가 됐든 설비하고 기자재 같은 것들. 세 번째는 이제 어,
이러한 이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 절차적 특성, 어, 이용하는 방법, 서비스 프로세스의 특성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급자하고 사람,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서비스 전달 과정 중에서 이용하는 설비하고 기자재, 이용자가 쓰는 어떠한 도구들, 이런 것들, 설비들, 그다음에 저희 공급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설비, 기자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포함됩니다. 프로세스에서 장비, 그러니까 설비, 기자재, 장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키오스크 이용하잖아요. 그 키오스크가 바로 이 장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키오스크가. 예. 그래서 키오스크에 해당되는 이러한 장비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 전달하는 과정 중에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이용자가 쓰는 그런 설비. 그 다음에 내가 햄버거 먹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햄버거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이제 치우고 나가야 되잖아. 아웃할 때.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빈 이 접시하고 다 먹은 식사하고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스테이션이 딱 마무리 스테이션이 딱 이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거기 딱 가면 얼음컵하고 뭐 콜라 음료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불쾌감을 주죠. 그죠? 예. 막 쓰레기는 막 넘치고 있고 막 응? 이게 넣어가지고 넣으려고 그랬더니 막 쓰레기가 넘쳐 있어서 막 야, 쓰레기 너무 많은데 막 이런 거 굉장히 이용자들이 그 설비나 이런 것들 이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의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의 전체적 특성이라는 의미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다 이용하는 그 전체적 특성. 이게.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프로세스 그 자체, 전체적 특성. 그 다음에 장비, 설비, 도구들, 그 다음에 사람. 이게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예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일어난다. 예.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 구성 요소니까 여기서 이제 뭐 상품 재화 뭐 이런 것들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람 뭐 정보 처리에 관련된 프로세스 처리에 관련된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성 요소는 이제 세 가지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을 분류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고객의 접촉 형태로 구분하는 거예요. 고접촉과 저접촉. 이게 그래서 고접촉, 그러니까 직접 대면 접촉이 있고 하나는 어떻게 비대면 접촉이 있죠. 이게 비대면 접촉. 그래서 접촉의 형태에 따라서도 서비스의 유형적 특성을 분류하는 분류법도 있다.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접촉이 특정한 매체, 인터넷, 뭐 키오스크, 뭐 전자매체 같은 것들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대면 접촉이 있고, 직접 서비스 창출에 고객하고 물리적으로 프로세스에 참여해가지고 공급자하고의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이렇게 프로세스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접촉 없어. 가로 열고 씁시다 이거. 이게 바로 뭐예요? SST,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돼. 아,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이게 어,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 고객이 참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셀프 서비스죠. 고객이 참여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이게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 그래서 ATM 기기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뭐 여기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가운데 뚝뚝뚝 잘라가지고 확인화된 서비스. 머릿속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딱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그죠? 이게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통해서 이렇게 두 개, 그죠? 이게 표준화된 서비스. 그 다음에 높은 다양성, 고객화된 서비스. 이쪽에 두 개. 이게 잊지 말자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그래서 프로세스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전달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매스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팩토리
여기에 해당되네. 이쪽에. 표준화된 서비스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 많이 쓴다 그랬죠? 생산 라인 방법. 그죠? 생산 라인 방법. 분업화 시켜가지고 자기 일만 해가지고 쭉 생산 라인 방법. 대표적으로 생산 라인 방법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생산 라인 방법. 분업화 돼가지고 자기 일만 해가지고 쫙 프로세스 지나고 나면 서비스 다 끝난 거야. 건강검진 서비스. 회사 건강검진하러 딱 가면 병원에 가면 어때요? 우리 회사 직원들 쫙 줄 서 있는데 검사실에서는 계속 피 뽑고 소변검사, 피 뽑고 소변검사, 레벨링, 라벨링 이름 네임 택 붙여가지고 계속 분류하고 있고 지하실 뭐 이렇게 방사선가 이런데 또 외진 곳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체스트, 가슴 사진만 계속 찍어,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저희 갔더니 어떻게 돼요? 또 문진표 작성해 계속 이게 그런 형태로 이게 분업화되는 거죠. 이게 또 뭐 있을까요? 이게 표준화된 서비스, 이게 프랜차이즈 서비스, 프랜차이즈 서비스. 예를 들면 우리 치킨집이 한번 예를 들자. BBQ 닭고기 프랜차이즈야. 치킨집 BBQ. 근데 내가 어떻게 돼 거기 우리 집안에 비법 고추장 소스가 있어. 그거 내가 거기다 버무려 가지고 고추장 치킨 뭐 이런 거 공급할 수 메뉴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본사에서 정해져 있는 레시피, 본사에서 정해져 있는 레시피가 여러분 맛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사에서 정해진 맛을 똑같이 내려면 식자재가 같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조리법이 어떻게 될까요? 조리법이 같아야 돼. 공통의 규칙 갖고 움직여야지만 거기서 생산된 음식 맛이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죠? 즉, BBQ가 맛있는 치킨의 맛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치킨집에다가 그 레시피를 다 공유하고 레시피뿐만 아니라 조리하는 과정과 프로세스와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자재, 재화, 원자재 이런 것들을 똑같은 원자재를 쓰게 하는 거죠. 맛을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대로 직접 고접촉이냐 뭐 간접 접촉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완전히 비대면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생산 라인 방법이 있네. 생산 라인 방법. 생산 라인 방법. 이게 생산 라인 방법 딱 집어넣으면 슈메노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 생산 라인 방법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팩토리나 매스 서비스 쪽에 적합한 프로세스 디자인 방법. 그죠? 그래서 직원의 임의적 행동을 제한하겠죠. 왜? 권한을 안 주는 거야. 이게. 바꿔 얘기하면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내가 옐로우 치즈 빼고 화이트 치즈 넣어줘. 이걸 접점 직원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그 권한 없습니다. 그죠? 그 권한을 자꾸 주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가 나오면서 특이한 햄버거가 나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이 주방 오더를 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래서 직원의 임의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권한을 위임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생산 라인을 표준화시키고 회전율을 증진. 고객과 말 많이 하면 생산 속도 느려짐. 고객이 자꾸 뭘 요구해서 계속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회전율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산 라인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업시켜야죠. 분업화 시키는 거예요. 분업화 시키면 전문화의 출발점이 뭘까요? 전문화. 이 사람이 생활의 달인이 됐어. 전문화가 됐어. 전문가가 됐어. 그렇게 생활의 달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분업화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 나는 나사 끼는 일. 나사 끼는 일만 10년째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사 끼는 거에 대해서 생활의 달인 됩니다. 생활의 달인. 이게 전문가 되는 거죠. 즉 분업화돼서 전문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효율적인 분업으로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 생산성이 내가 여러 가지 일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하는 게 생산성의 학습 효과가 어떻게 돼? 더 높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러닝 커브에서 학습 곡선이 어떻게 돼? 더 빠르게 상승하죠. 이게 그래서 분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산 라인 방법은 헨리 포드가 만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어떻게 돼요? 라인 프로세스에서 서가지고 자기 일만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 지나고 나면 저 끝에 가면 완제품 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비스 프로세스도 어떻게 된다? 서비스에 전달하는 과정에
자기의 기본적 일만 해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자꾸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자. 그래서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딱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비스에 분업을 시켰더니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내 위에 있는 아저씨는 1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입사한 지 이제 보름밖에 안 된 신입 직원이야. 그럼 분량이 어디서 많이 생길까? 예. 저한테서 많이 생기죠. 10년째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입사한 지 이제 보름밖에 안 된 나한테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즉, 바꿔 얘기하면, 그럼 우리 회사는 신입 직원 뽑을 때 항상 어떻게 돼요? 10년 이상자는 고령자들만 뽑아야 되나? 아주 숙련자들만 뽑아야 되나? 신입 직원 뽑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죠, 회사가. 그죠? 이게 무슨 뭐 노인 복지를 위한 회사도 아니고. 예. 그렇게 그 말이 안 되잖아. 예.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스킬.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의 스킬에 의해서 무슨 품질의 변동성이 생기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즉, 10년 된 숙련자가 만드는 것과 입사한 지 내가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의 이 품질의 격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그럼 난 불량 만드는 거니까. 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인간의 숙련도에 의한 품질의 차이. 이거를 줄이기 위한 뭘 자꾸 집어넣어요? 서비스 인력을 뭐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의 작업은 아무리 교육 훈련을 시켜도 어떻게 돼?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뭐를 만들어? 자꾸 자동화 기계나 이 기술로 대체해서 이제 이 일관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자꾸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게. 그래서 기계나 기술로 상당수의 인력을 대체하겠죠. 왜?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해야지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표준화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양한 것보다 한두 가지 만드는 게 품질 통제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훨씬 쉽죠. 다양하면 어려운 거야. 속도가 떨어져. 제품이 다양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는 비용이 유발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생산 라인 방법을 써가지고 표준화 서비스를 대량 서비스, 대량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는 거야. 다양할수록.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정해져 있는 한두 가지에다가 집중. 나머지는 고객화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푸시 방법이죠. 이렇게. 잠재적 수요에 대해서. 그래서 표준화를 통한 것이 훨씬 더 프로세스 통제하는데 이점이 있다. 이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비스 디자인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 또 하나 이렇게 저기 서비스 디자인 할 때 아까 이게 어, 2, 4분면하고 3, 4분면이 표준화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왜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공급자가 안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너가 참여해. 그래서 공동 생산자로서의 고객을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데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음식은 내가 조리해서 줘. 근데 물은 셀프. 요건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물은 셀프. 물 먹는 그 프로세스에 너가 참여해서 직접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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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체 음식을 제공해주는 전체 프로세스에 일부분만 고객이 참여한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이 100%이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마무리 클로징, 스타트부터 클로징, 서비스의 클로징 할 때까지 내가 다 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까요? 셀프 주유소. 주유소에 가면 거기다 차 세워야 돼, 내가 맞게. 그죠? 주유구 방향에 맞게 차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주유구에 맞게 나오면서 기름 선택해서 노란 호스 나올지 검은 호스 선택할지 호스 선택해서 기름 꼭지에 넣고 순서대로 어떤 거 선택해가지고 어떤 휘발유 선택하고 금액 결정하고 뭐 집어넣고 뭐 결제 어떻게 하고 일련의 과정을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기름까지 다 넣고 오일 건도 거기다 걸어 두고 어?
그 다음에 뚜껑도 내가 닫고, 다 결제해서 영수증 다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핸들에 앉아가, 좌석에 앉아가지고 다시 시동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그 주유소 이탈하는. 이 과정을 고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셀프 서비스는 고객이 노동력 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게 하는 거죠. 수요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하고 공급을 일치시키니까 생산의 스타팅 포인트는 뭐가 있어야 돼? 서비스 밀어내기식 방법, 밀어내기식 상품은 고객이 사줄 거라는 잠재적 기대하에 물건을 만들어서 밀어내는 거야. 그죠? 이게. 근데 고객이 이제 예측대로 다 안 사줄 수도 있잖아. 그럼 악성 재고되고, 재고 남아가지고 할인 판매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이게 손해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라는 방법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라는 방법은 서비스는 재고도 가질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공급 능력을 수요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셀프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의 시작은 누구야? 수요가 생겨야 돼. 근데 그 수요의 시작을 누가 해야 돼? 고객이 해야 돼. 끝나는 것도 누가 해야 돼? 고객이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생산의 서비스 상품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누가 껴야 돼요? 고객이 껴야 돼. 그래서 끝나는 것도 고객이 마무리 져야 돼. 셀프 서비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겠죠, 항상. 이게. 그다음에 서비스 수요 평준화. 서비스는 재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서비스의 수요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호텔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호텔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름 성수기 때 피크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하강하는 형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거를 차별적 가격 제도. 수요 눌러야겠네. 여기는 수요 끌어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수기 때 수요와 비수기 때의 수요의 격차를 작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가게. 여기에서 차별적 가격 제도로 수요 누르고, 그 다음 비수기 때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가수요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그래서 수요 평균화 만드는 거. 균일한 서비스.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의 회전율 같은 거 관리한다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호텔에는 특급 호텔이 아니라 좋은 관리되는 호텔은 객실의 회전율을 객실의 즉 객실의 운영률, 우리 100개 객실이 있어. 그러면 80%에서 85%, 100개의 객실 중에서 80개 내지는 85개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현장의 긴급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수요 대처분으로 일부 남겨놓고 항상 일부분의 이 슬랙을 여유롭게 두는 거예요. 이게 100% 호텔 객실 100%다 가동해서 활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거 아니면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나라에 아니고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수요 평균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제작 콘텐츠 위키피디아. 그럼 위키피디아는 바로 뭐예요? 이게 음, 저게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백과사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객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보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고객들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오류도 수정하고 그죠? 예.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수만큼 이제 사실 요즘은 이제 더 넘었죠. 이제 정보가 위키가. 브리테니커에 들어있는 정보보다 더 많이 이제 위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위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돼요? 브리테니커보다 신뢰도가 높지가 않다. 이게 고객 참여형 특성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고객이 공동 생산하는 거야. 이용자이면서 어떻게 되냐? 직접 이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위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러한 정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오류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예. 정보의 신뢰성은 수없이 많은 정보에서 정보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예. 그 정보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그래서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이 재활용을 하잖아. 재생산이 가능하고. 편집되고 편집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위키피디아의 이점이 있는 거죠. 공동생산자로서.
최근에 다양한 디지털 상품들이 이러한 형태, 고객 참여형 제품들이 많죠. 예. 고객 접촉 방식, 고접촉이냐 저접촉이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항공사에서 티켓 발권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어, 저기 ATM기 같은 거를 이용해가 이렇게 무인 발권을 통해 가지고 발권할 수도 있지만 무인 발권 시스템을 통해서 발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어, 그 프론트에 가가지고 발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 프론트에 발권하면 이제 고객한테 화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물의 무게, 뭐 자석,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결정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티켓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프론트 라인에서 고객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고접촉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접촉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대로 저접촉은 어떻게 돼요? 고객과의 특성, 마일리지, 뭐 좌석, 뭐 좌석 등급, 뭐 승급 등급을 뭐 상향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런 것들 조회할 수 있게 백오피스에서 후방에서 정보를 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저접촉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화물 붙이면 그 화물이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해 가지고 특정한 컨테이너 쪽으로 이제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큰 차가 실어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에다가 이제 운송시켜주는. 우리 수화물 작업자 여러분, 우리 수화물 작업자들 항공 서비스 이용하면서 수화물 작업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죠? 수화물 작업자를 거의 못 보잖아요, 그죠? 바꿔 얘기하면 백오피스에서 일하는 거죠, 그죠? 우리 우리 이런 서비스 되게 많아요. 뭐냐, 물류 서비스에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 택배 기사는 현장 접점에서 쪼우해가지고 고객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택배 기사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이 물류 시스템에서 라스트 1마일이라고, 라스트 1마일.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문을 했어.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택배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물류센터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자가 물류센터로 물류로 이제 보내는 물류가 이 집화 장소에 이제 다 직결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면 이 집화 장소에서 또 다른 이쪽 허브로 이동하거든요. 이제 허브로 이동하는. 그 중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미들마일이라고 해요. 미들마일. 미들마일 서비스. 그러니까 중간에 공급자에서 집화 장소 또는 어떤 물류 창고로 배송해주는 택배 기사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용자하고의 저접촉이에요. 이게. 반대로 라스트 마일. 지금 제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물류 분야에서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들이 수익성이 저기 여러분 라스트 1마일은 어떻게 들어가요? 라스트 1마일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골목골목 다 다녀야 되고 아파트에 층층마다 다 올라다녀야 돼요. 그 부분이 수익성이 되게 좋죠. 굉장히 귀찮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개인 택배 지입 차량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되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그쪽 시장에 많이 진출하기 시작하죠. 수익성이 여기서 나오니까. 예. 집화 장소로 움직이는 거는 큰 트레일러에서 대량으로 물건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예. 요 미들마일은. 그래서 미들마일 여태까지 어떻게 돼요? 주로 이 대형 물류 기업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미들마일에 주로 했었는데 이제 라스트 마일까지 이제 확장시킨다고요. 라스트 마일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접촉하고 고접촉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판매 기회하고 서비스 전달 대안들 같은 거.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웹사이트 현장 기술 전화 접촉 면대면 고객화 이렇게 해서 전달 비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을 이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전달 비용이 이게 높은 거.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업셀, 크로스셀. 그래서 이용자한테 맡은 예를 들면 내가 의류를 판매하는 세일즈 점원이야. 고객이 들어와서 단골 고객이 고객님 자켓이 잘 어울리네요. 그 자켓에는 이 스카프가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런 치마는 좋아요. 내가 크로스셀 교차 판매하고 업셀. 고객님 요 자켓은 너무 기본 폼인데 요것보다 여기 양피 가죽의 이 자켓으로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업셀. 예.
레코멘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일종의 세일즈하는 사람들의 기술이죠. 이게. 그래서 면대면으로 이 고객에 특화되어져 있는 매핑되는 좋은 상품들을 추천해 가지고 크로스셀, 업셀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기한테 매핑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해 주니까 잘 맞거든. 그러니까 판매 기회가 상승합니다. 상승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면대면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은 어때요, 여러분들? 전달 비용. 고객한테 전달하는 딜리버리 시스템에 고객이 공급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가 비싸지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코스트가 비싸져요. 이게. 반대로 우리 웹사이트 가봅시다. 웹사이트. 웹사이트 어때요? 웹사이트는요. 판매 기회가 낮아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 기회가 낮다는 얘기는 고객한테 물건을 사기 위한 대안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볼펜 한 자루 사려고 했더니 볼펜 한 자루 A 볼펜을 파는 웹사이트가 A 사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B 사이트, C 사이트 수없이 많아. 클릭 몇 번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스위칭 돼 버리죠. 고객이 이탈하는 거야 그냥. 가격 비교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하나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판매 기회는 낮지만 어떻게 돼요? 판매 기회가 낮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판매 기회를 만들어낼 때까지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전달하는 이 전달 비용이 어때요? 굉장히 딜리버리 코스트도 이 딜리버리에 관련된 총체적 이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스위칭도 많이 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달 비용이 높아질수록 현장 기술, 전화 접촉하고 면대면으로 일상 뭐 하고 면대면으로 고객화되고 막 이런 형태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비용이 높아지고 판매 기회는 상승하는 이러한 형태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면대면 고객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고객이 굉장히 이 고객의 특성을 잘 진단해주는 세일즈 프로모션 하거나 세일즈 마케터 그다음에 세일즈하는 이러한 특화되어져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직원. 비대면, 이거는 비대면이니까.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러한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접점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의 디자인이나 이용자의 사용성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객의 중요한 이제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이게. 자,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권한에 관련된 것들, 뭐 데이터베이스, 뭐 고객 권한 위임에 관한 이런 다양한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지적재산권. 이거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업재산권, 상표권, 상업디자인권 뭐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게요. 맥도날드에 황금색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노란색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 이거 상표권입니다. 그죠? 이 사인. 요게 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그 고객하고의 접점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접점을 한번 아까 내가 판매하는 거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면대면 접점이 있고 비대면 접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대면의 접점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왔던 맥도날드의 로고 같은 것들. 이게 그러니까 인카운터 서비스 인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인카운터. 서비스 인카운터는 고객과 공급자가 쪼우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서비스 인카운터, 즉 만나는 그 접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접점이 면대면, 즉 유니폼을 입고 고객이 응대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로고, 마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내가 지나가다가 도로가 주변에 노란색에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M자가 딱 아치가 딱 서 있는 거 거기에. 그럼 그걸 딱 보면 어때요? 바로 내가 보기에 빅맥 딱 떠오르게. 이게 그게 바로 서비스 인카운터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의 상품이에요, 이것도.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맥도날드의 황금색 아치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의 접점의 정보다. 이게 상표권. 그래서 이거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죠.
이게 스타벅스는 매장 분위기, 스타벅스 안에서의 이러한 스타일이라든지 거기서 쓰는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매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고, KFC 코카콜라 비법, KFC 치킨 양념 비법 이런 것들 다 어때요? 이거는 기업 내부적으로 기업 비밀이다. 오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발명이나 어떤 작품이라든지 뭐 상업적 상징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로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지적재산권에 다 이게 포함된다. 자, 어쨌든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한번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 여기 다양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어 저기 중요한 여러 가지 어, 서비스 구글이 발견한 10가지의 서비스 벤치마킹 요것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생산 라인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뭐냐? 자, 이 한계점. 주로 한계점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공급자 중심이 정해져 있는 걸 표준화된 제품이 나오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화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생산 라인 방식을 정의하는 이 서비스에서 이 공급자 중심의 표준화된 상품을 공급할 때 표준화되어져 있는데 선택 가능한 몇 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고객화의 범위를 쫙 이렇게 제한해 둡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하냐? 대량 고객화, 제한된 고객화라고 해요. 예. 그래서 생산 라인 방법 적용할 때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여러 서비스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는 획일화되잖아. 그러니까 이용자의 니즈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게 몇 가지를 제한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풀 옵션이 가능한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제한된 고객화의 스펙트럼을 딱 이렇게 폭을 제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한된 고객화 이거를 대량 고객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주로 이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뭐 4G 기술 해가지고 서비스 혁신, 오지 이동통신에서 오지 서비스가 이용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돼요? 굉장히 고속으로 대용량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어, 다양한 실시간으로의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는 거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으니까 다운받지 않고도 스트리밍 형태로 그냥 영화를 본다든지 스트리밍에 관련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정리해 보면서 3장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백앤스 시집, 백앤스 시집도 여러분 한번 사례를 꼭 한번 읽어보십니다. 좋을 것 같아요. 백앤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백앤 회전초밥집이죠. 백앤스 시집. 이게 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도요다의 TPS, Just in Time, 지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요다 생산 시스템의 이 서비스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고객의 다양한 특성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가지고 공급해주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보면 유익하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신서비스에 관련 것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